115쪽을 보시면 토지 하필 등기, 이것도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보실 건데요. 하필 등기 그냥 이해하시면 돼요.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니까. 여기에 여기 두 필지 토지가 있더라는 겁니다. 두 필지 토지가 이렇게 두 필지 토지가 존재해요. 여기는 예를 든다면 100번지 토지고 101번지 토지인데 여기는 30제곱미터, 여기는 70제곱미터입니다. 소유자는 둘 다 갑, 여기도 소유자가 갑입니다. 갑이 요 101번지 토지를 을에게 소유권을 이전 등기시키면,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지면 요 부분은 이제 누구 소유입니까? 을 소유죠. 맞습니까? 그러면 이때 이 갑은 요 토지를 하필할 수 있겠습니까? 갑과 을은? 없겠죠? 왜요? 소유권은 부동산 일부에 존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맞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만약에 을에게 지상권 등기를 해준다든지 또는 지역권 등기를 해준다든지, 물론 이 지역권 등기는 승역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승역지 또는 전권, 지역권, 전세권 등기를 해준다든지 또는 임차권 등기를 해준다면 이때 을의 이러한 용익적 권리는 요 부동산에 존재하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면 요 갑은 두 필지 토지 소유자니까 합필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죠. 이유는 요 등기는 부동산 일부에도 존재할 수 있는 등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면 이건 어떨까요? 을에게 저당권 등기를 해준다든지 또는 소유권 이전에 가등기를 해준다든지 또는 환매 등기를 해준다든지 또는 가압류 가처분 같은 처분 제한 등기가 을의 이름으로 되어 있다면 또는 아이고 칸이 모자른데 어떡하지? 네, 지역권 등기인데 유역지에 대한 지역권 등기가 되어 있다면 이때 합필할 수 있겠습니까? 없어요. 왜요? 이건 전부 다 궁극적으로는 무슨 등기가 뒤따릅니까? 소유권 등기가 뒤따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저당권 등기는 피담보 채권이 변제되지 않으면 저당권자는 저당권 실행하죠. 저당권 실행한다는 얘기는 경매 절차로 넘긴다는 뜻이에요. 따라서 저당권 등기 다음에는 경락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뒤에 뒤따릅니다. 따라서 이 소유권 이전 등기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한 필지 일부에 이 저당권 등기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소유권 이전의 가등기 이후에는 소유권 이전의 본등기가 나타나죠. 따라서 본등기가 뒤따르니까 이것도 한 필지 일부에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환매 등기 실행이 되면 나중에 환매권자 이름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뒤따릅니다. 따라서 부동산 일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허용되지 않으니까 환매 등기도 허용할 수 없습니다. 아까 보신 가압류 가처분 등기 다음에도 소유권 이전 등기가 뒤따른다고 했죠. 따라서 이건 전부 다 소유권 이전 등기가 뒤따르는 등기이기 때문에 이 부동산에 대해서는 합필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합필 제한 사유라고 얘기합니다. 합필 제한 사유. 이건 어떨까요? 요역지는 부동산 일부에 요역지는 부동산 일부가 될 수 없죠. 그런데 합필을 하게 되면 일부가 돼버려요. 따라서 이것도 합필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를 합필 제한 사유라고 얘기합니다. 합필 제한 사유.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그러면 시간이 이렇게 흘러갑니다. 요 시점은 여기 두 필지 토지가 존재해요. 여기는 100번지 토지고 101번지 토지입니다. 소유자는 갑입니다. 그러면 갑은 합병을 신청할 수 있습니까? 지적공부상 있겠죠. 그러면 지적소관청에서는 합병 처분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지적공부에서 합병이 됐다고 해서 한 필지가 완성되는 건 아니라고 했죠. 뭐까지 이루어져야 될까요? 등기부에서도 합쳐져야 돼요. 그래서 이 시점에 합필 등기 신청이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이때 합필 등기 신청이 이루어지게 될 거예요. 그러면 합병 처분이 난 시점과 합필 등기 신청 요 사이에는 시간적인 갭이 존재합니다. 맞습니까?
시간적인 갭이 존재하니까 요때 갑이 요 101번지 토지를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줍니다. 요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을의 이름으로 실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하필 등기를 신청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는 갑 소유가 될 테고 이쪽은 누구 소유가 돼버립니까? 을 소유가 됩니다. 그러면 이때 하필 등기 신청할 수가 있느냐? 이게 문제가 된 사안이에요. 예전에는 등기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이때는 하필 등기 신청이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이때는 각하 결정을 했어요. 그런데 등기법이 개정이 되면서 이때 한해서 하필 등기를 허용합니다. 이때 한해서 하필 등기를 허용합니다. 이렇게 허용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갑과 을을 처리해야 될까요? 여기가 30, 여기가 70, 여기 30, 여기 70제곱미터라고 한다면 여기 30, 여기 70. 10분의 3은 갑 소유로 하고 갑은 10분의 3 소유로 하고 을은 10분의 7 소유로 하는 공유로 하는 하필 등기 신청을 허용했습니다. 이를 하필 등기의 특례 규정이라고 불러요. 원칙적으로 하필 등기 신청할 때는 소유자가 다를 때 하필 등기 신청이 허용되지 않죠. 각하 결정이 나오는 게 원칙입니다. 다만 합병 처분 이후 하필 등기 신청 이전에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 한해서 공유로 하는 하필 등기를 허용합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에요. 한번 출제가 된 적이 있는데 이것도 굉장히 등기법에서 어려운 내용입니다. 다시요. 소유자가 다를 때는 하필 등기 신청이 허용되지 않죠. 이게 원칙입니다. 다만 그 소유자가 달라지는 시점이 합병 처분 이후 하필 등기 신청 이전에 소유자가 달라지는 경우에 한해서 우리 등기법은 공유로 하는 하필 등기 신청을 허용합니다. 이걸 하필 등기의 특례 규정이라고 불러요. 요게 합유가 아니라 공유라는 거, 이걸 좀 이해하시면 돼요. 요거 이해가 되실까요? 네. 그러면 이건 어떨까요? 요 시점에 여기는 30제곱미터고 여기는 70제곱미터입니다. 여기도 갑 소유가 될 테고 여기도 갑 소유입니다. 그런데 갑이 을에게 요 토지에 대해서 저당권 등기, 소유권 이전의 가등기, 처분 제한, 환매 등기, 그 다음에 처분 제한 등기, 즉 가압류 가처분 등기. 이러한 등기가 요 을의 이름으로 실행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 하필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부동산 일부에 존재하는 꼴이 돼버리죠. 맞습니까? 따라서 이때도 하필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특례 규정을 둬서 등기법을 개정을 한 겁니다. 합병 처분 이후 하필 등기 이전에 하필 제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때도 하필을 허용합니다. 조건이 뭐라고요? 합병 처분 이후 하필 등기 신청 이전에 하필 제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이때도 하필을 허용합니다. 어떻게 하필을 할까요? 이거 그림을 여기다 그려야 되겠다. 이때도 하필을 허용합니다. 어떻게 허용하냐면 갑의 지분을 둘로 나눠요. 10분의 3. 그 다음에 갑의 지분 10분의 7. 여기 여전히 을은 저당권 소유권 이전에 가등기, 환매 등기, 처분 제한 등기를 취득했을 뿐이 소유자는 누굽니까? 여전히 갑이죠. 그래서 10분의 3 깨끗한 부동산 10분의 3. 하필 제한 소유가 설정된 부동산 10분의 7. 이렇게 둘로 나눕니다. 둘로 나눠서 요 을의 이러한 권리는 여기에 설정된 것으로 간주를 하는 겁니다. 이거 되셨을까요? 이렇게 하고 공유로 하는 하필 등기를 허용하게 됩니다. 이것도 원칙은 허용될 수가 없어요. 왜? 하필 제한 사유니까. 다만 예외적으로 허용하겠다는 겁니다. 그 예외적인 요건이 뭘까요? 합병 처분 이후 하필 등기 신청 이전에 하필 제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공유로 하는 하필 지분에 대한 제한 사유로 보겠다는 겁니다. 요거 이해가 되실까요? 안 되실 것 같은데 너무 어려운 거라서. 네. 한번 보죠. 네, 책을 보겠습니다. 115쪽을 보시면 토지 하필 등기 나와 있고요. 첫 번째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승역지에 관하여 하는 지역권 등기. 요 등기가 두 필지 중에서 한 필지에 되어 있다면 이 두 필지를 합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기 지역권의 등기 여기까지. 이때는 합필이 허용하죠? 허용되죠? 왜? 부동산 일부에 존재할 수 있는 등기니까. 맞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등기 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가 있을 때는 합필을 허용합니까? 허용하지 않습니까? 다시요. 잘 읽어보셔야 돼요.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승역지에 관하여 하는 지역권 등기가 합필 대상 토지 일부 토지에 대해서 되어 있다면 합필 허용됩니까? 합필이 허용이 됩니다.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부동산 일부에 존재하는 권리들이잖아요. 따라서 이러한 등기가 합필 대상 토지 일부에 존재한다면 합필 허용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소유권이 있을 때도 합필 허용돼요. 왜? 소유자가 똑같다면. 그때는 합필 허용하죠. 그런데 이러한 등기 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가 있는 토지는 합필을 허용할 수 있습니까? 그 이외의 등기가 뭡니까? 저당권 등기, 소유권 이전의 가등기, 판매 등기, 처분 제한 등기. 이러한 등기가 있을 때는 합필이 허용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될 겁니다. 요거 이해가 되실까요? 네. 그러나 모든 토지에 대하여 등기원인 연월일 접수번호가 동일한 저당권에 관한 등기가 있는 경우에는 합필의 등기를 할 수 있다. 이거 합병에서 보셨죠? 네, 이거 한번 더 보겠습니다. 여기 두 필지 토지가 존재하더라는 겁니다. 요거는 7억짜리 부동산이고 요거는 3억짜리 부동산이에요. 소유자는 갑, 소유자는 갑입니다. 갑이 을로부터 10억 원을 빌립니다. 그냥 빌려주진 않을 겁니다. 담보를 요구할 거예요. 그래서 갑은 을에게 저당권을 설정해서 담보를 요구할 겁니다. 그러면 을은 10억 원 빌려줄까요? 안 빌려줄까요? 네? 빌려줄까요? 안 빌려줄까요? 요거는 7억짜리고 3억짜리죠. 그러면 10억을 빌려가고 담보는 7억짜리 제공한다면 요 돈 빌려줘요? 안 빌려줘요? 안 빌려주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담보도 요구할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을은 두 가지 권리를 취득해요. 여기도 10억에 대해서 저당권 등기. 이렇게 등기를 할 겁니다. 이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공동저당이라고 불러요. 공동저당. 만약에 등기부에 이렇게 등기가 됐다면 이거는 공동저당이 아니에요. 이건 일반 저당권 두 개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저당권의 개념은 하나의 피담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수개의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 이를 공동저당이라고 부르고 저당권을 기준으로 판단하니까 부동산 개수만큼 저당권이 존재하는 겁니다. 부동산 개수만큼. 그래서 이게 공동저당이고 이건 일반 저당권 두 개가 존재하는 겁니다. 비슷해요? 달라요? 다르죠? 여기는 피담보 채권이 어떻습니까? 똑같아요. 이게 뭐라고요? 공동저당. 그렇죠. 이거는 피담보 채권이 다르니까 이건 일반 저당권 두 개가 있는 겁니다. 민법에서 하실 거예요. 그렇죠. 이때 요 저당권 설정 계약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등기원인이라고 불러요. 그렇죠. 저당권 설정 계약 플러스 저당권 설정 등기. 그래야지 저당권 발생하겠죠. 이때 이 저당권 설정 계약을 등기원인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저당권 계약 체결 날짜, 그걸 뭐라고 부릅니까? 등기원인 날짜 이렇게 부를 겁니다. 그 연월일. 그리고 요 등기가 동시에 신청이 됐다면 접수번호 어떨까요? 같겠죠? 요때 요것이 동일하더라는 겁니다. 이걸 뭘 의미하느냐면 요것이 동일하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등기원인이 동일하다는 얘기는 이건 공동저당이라는 뜻이에요. 여기에 등기원인이 같다는 건 공동저당이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요 두 가지가 같다는 얘기는 창설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창설적이라는 것은 요게 동시에 신청이 될 때를 창설적 공동저당이라고 부르고 요게 먼저 이루어지고 이거 나중에 이루어지면 나중에 이루어진 것을 추가적 공동저당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공동저당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창설적 공동저당, 추가적 공동저당. 이게 동시에 설정이 된다면 창설적. 하나가 먼저 이루어지고 나중에 이루어진다면 나중에 이루어진 것을 추가적 공동저당이라고 불러요. 이때 이 등기원인 연일 접수번호가 동일하다는 것을 창설적 공동저당이라고 부르는데 이때는 두 필지 토지를 합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그러면 두 필지가 합쳐지면 이게 얼마가 돼버립니까? 10억 원짜리 부동산이 돼버립니다.
맞습니까? 그 다음에 이 의뢰 저당권은 10억 원짜리 부동산에 대해서 10억 원의 피담보 채권의 저당권 등기로 간주해버리면 되죠. 따라서 이때는 합병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창설적 공동저당의 경우에는 합병하는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먼저 이루어졌고 이게 나중에 이루어졌다면 이걸 뭐라고 불렀습니까? 추가적 공동저당이라고 불렀죠. 그런데 이 추가적 공동저당의 경우 합병을 하게 되면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뭐냐면 지금 이게 먼저 설정이 됐으니까 여기에 1순위자는 누굽니까? 을이 되겠죠. 예를 든다면 을이 1순위자, 그 다음에 병이 2순위자, 이렇게 병이 둘이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1순위자, 2순위자. 그렇죠. 그 다음에 이건 나중에 설정이 됐으니까 여기에 정이 있을 수가 있죠. 얘가 1순위자, 그 다음에 얘는 2순위자. 이럴 수도 있죠. 추가적 공동저당은.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이게 어려운가? 이거 빼버려도 되는데. 7억 원짜리 부동산에 대해서 을이 1순위 저당권인데 4억 원짜리 부동산에 대해서 을이 2순위 저당권이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추가적 공동저당이에요. 이 상태에서 합병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되죠. 누구 때문에? 정 때문에. 그래서 추가적 공동저당의 경우에는 합병할 수가 없습니다. 창설적 공동저당의 경우만 합병이 가능하게 돼요.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네. 이때는 합병이 가능하답니다. 그래서 등기원인 연월일 접수번호가 동일한 저당권, 이를 창설적 공동저당이라고 불러요. 이때는 합병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10억 원짜리 빌려준 것이고 10억 원에 대한 담보를 제공받았으니까 합병하는데 문제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실까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거기 표가 나와 있고요. 하필의 특례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출제가 되면 아주 극상위의 문제가 출제가 되는 겁니다. 이것도 한번 기출된 적이 있어요. 1번 토지 합병 절차를 마친 후 하필 등기를 하기 전에 합병 절차를 마친 후 하필 등기를 신청하기 전에 합병된 토지 중 어느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된 경우, 그 밑에 보시면 하필의 토지를 공유로 하는 하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네. 합병 처분 이후 하필 등기 신청 이전에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이때는 어떻게 등기한다고요? 갑은 10분의 3, 을은 10분의 7로 하는 공유로 등기할 수 있다.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네. 되시겠죠? 네. 만약에 여기에 A가 저당권 등기를 가지고 있다면 A의 승낙이 필요하겠죠? 왜? 소멸될 테니까. 맞습니까? 아니요. A 저당권보다는 지상권으로 하죠. 지상권 등기를 갖고 있다면 을의 승낙이 필요해요. 이 자를 등기상 이해관계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건 뭐 모르셔도 돼요. 2번을 보죠. 토지 합병 절차를 마친 후 하필 등기를 하기 전에 하필 등기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관리에 관한 등기가 된 경우, 그 밑에 보시면 하필의 토지에 대한 지분으로 하는 하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지분으로 하는, 이렇게 지분으로 하는 하필 등기를 신청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하필 제한 등기는 갑의 요 지분에 대해서 등기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면 됩니다. 이거 되셨을까요? 네, 되셨다고 간주하겠습니다. 이제 가등기를 보겠습니다. 가등기도 무조건 출제되는 등기죠. 가등기. 여기에 이러한 부동산이 존재하고 소유자는 갑입니다. 갑이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리고 계약금도 지불했고 중도금까지 지불된 상태입니다. 갑은 을에게 등기해 줄까요? 안 해줄까요? 안 해주겠죠. 잔금이 지불되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을은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라는 채권만 가진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갑은 병과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이루어지게 되면 갑의 소유권은 병의 소유권으로 바뀌게 될 겁니다. 맞습니까? 그렇죠. 이때 이 매매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중매매. 그렇죠. 이중매매는 원칙이 유효입니까? 무효입니까? 유효라고 했어요. 왜 유효라고 했습니까? 아니, 왜 유효라고 했나요? 민법에서의 설명이. 네?
지금 이 부동산에 대해서 을과 병이 경쟁이 붙은 거예요. 경쟁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절대 선입니다. 따라서 이 경쟁에서 누가 승리한 겁니까? 병이 승리한 거예요. 그래서 이 이중매매는 원칙적으로 이게 유효하다 이렇게 평가하는 겁니다. 경쟁에서 승리한 거고 경쟁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절대적인 선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런데 만약에 이 매매에 대해서 병이 갑에게 요청한다든지 또는 적극적으로 뭐라 그러나 가담을 했다면, 요청이라는 것은 민법에서 쓰는 용어예요. 요청을 하게 되면 형법상 적극 가담에 대해서 배임죄가 성립이 돼요. 그래서 요청이나 적극 가담했다면 이거는 형법에서 처벌받는 겁니다. 이때까지 이걸 유효로 인정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원칙은 유효지만 예외가 무효가 되는 겁니다. 이때 이건 원칙이 유효니까 등기도 유효한 원인행위에 의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건 유효하게 돼요. 병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을은 매매계약 먼저 체결됐고 계약 돈도 일부지만 먼저 지불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때 소유권은 병이 취득하게 됩니다.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자본주의 사회의 모순이라고 불러요. 이게 그러면 이 자본주의 사회의 모순을 극복하기 위해서 요 을을 보호할 장치를 하나 만들어 놔야 되겠다는 겁니다. 을을 보호할 장치가 뭐냐면 이 등기청구권의 순위를 보전하기 위해서 임시로 등기하는 방법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를 청구권의 순위 보전의 가등기라고 불러요. 가등기는 두 가지가 있죠. 담보가등기, 청구권의 순위 보전의 가등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청구권의 순위 보전의 가등기를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 가등기는 이 순위 보전의 효력만을 위해서 특별히 고안해낸 등기라서 다른 효력은 아예 없습니다. 이 효력 하나만 존재해요. 이 효력. 나중에 이제 돈을 다 지불하고 본래의 등기를 하게 될 겁니다. 본래의 등기를 하게 되면 본래의 등기 시점에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즉 물권 변동의 효력은 언제 나타납니까? 본등기 시점에 나타나게 됩니다. 이게 민법에서 단골로 출제되는 거죠. 본등기 시점에 물권 변동의 효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여기에는 물권 변동의 효력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네? 이 가등기는 순위 보전의 효력 하나만 존재합니다. 물권 변동의 효력이 가등기에는 아예 없어요. 그렇죠. 따라서 이 가등기 시점에 물권 변동의 효력을 인정할 수는 아예 없습니다. 효력이 이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물권 변동 효력은 본등기 시점에 나타나게 됩니다. 다만 가등기를 통해서 순위가 보존되어 있는 상태니까 이 가등기 시점을 기준으로 순위가 결정이 됩니다. 이게 민법에서 단골로 출제되는 거죠. 본등기 시점에 물권 변동의 효력이 나타나고 순위가 결정되는 시점은 가등기 시점입니다. 그렇다면 이 가등기가 먼저 이루어졌고 이게 두 번째 이루어졌고 이게 세 번째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가등기 시점을 기준으로 병가의 순위를 결정하고 있기 때문에 마치 을이 먼저 소유권을 취득한 것과 같은 결과가 나타납니다. 이 시점에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소유권 취득 시점은 이 시점이에요. 다만 순위가 가등기 시점을 기준으로 결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병가의 순위를 비교할 때는 이 시점에 병보다 먼저 소유권을 취득한 것과 같은 결과가 나타납니다.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안 되셔요? 순위 비교는 가등기 시점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마치 을이 먼저 취득한 것과 결과적으로 같다는 겁니다. 그 말은 갑이 소유권이 없는 상태에서 병에게 등기를 해준 것과 같은 결과입니다. 결과적으로. 이건 무슨 뜻입니까? 무권리자의 처분 행위와 같은 결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따라서 이 등기는 어떻게 할까요? 직권으로 말소하는 겁니다. 무권리자의 처분 행위와 같은 결과이기 때문에 직권으로 말소하는 겁니다. 이건 양립 불가능으로 말소하는 게 아니에요. 무권리자의 처분 행위와 같은 결과라서 직권으로 말소하는 겁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그렇죠. 그러면 이때 이 가등기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굽니까? 을 등기 권리자. 가등기 할 때는 병은 아예 없었죠. 그러면 가등기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불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굽니까? 갑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동으로 신청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가등기 이후에 병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본등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본등기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굽니까? 을 등기 관리자. 불이익이 발생한 자는 갑입니까? 병입니까? 등기 의무자는
갑이냐 병이냐 이게 문제가 요즘 민법과 등기법에서 요즘 자주 출제가 됩니다. 본등기 의무자는 종전 소유자 갑이냐 아니면 현재 소유자 병이냐 요게 요즘 각광받고 있는 부분이에요. 요게 네, 누구겠습니까? 민법에서 하셨을 텐데 갑입니다. 얘가 등기 권리자예요. 우리 판례는 요 병은 등기 의무자가 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등기 의무자가 될 수 없다는 그 이유가 뭘까요? 아닌 것 같아요.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판례가 보는 그 시각은 그게 아니고요. 판례는 어떻게 보냐면 본등기가 이루어지게 되면 병은 무권리자의 처분 행위로서 직권말소도 있죠. 말소되는 자에게 등기 의무자의 지위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 판례가. 직권으로 말소 대상이 되는 병에게 등기 의무자의 지위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게 판례의 태도예요.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따라서 이 소유권 이전 등기의 등기 의무자는 갑이 되는 것이고 병은 등기 의무자가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네. 이때 이 가등기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이익이 발생한 자는 여기 을이라고 했죠. 등기 관리자. 불이익이 발생하는 자는 등기 의무자. 이렇게 등기를 공동으로 신청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가등기는 원칙이 뭡니까? 공동 신청이에요. 그런데 우리 판례가 예외적으로 단독 신청하는 경우를 몇 가지 예외가 아니라 법조문에서 단독 신청을 인정하는 경우가 있고요. 세 번째, 명령에 의해서 가등기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명령은 이따가 보시겠지만 이의신청 절차에서만 나타납니다. 명령에 의한 등기는 이의신청 절차에서만 나타난다는 거 이거 하나 외워두시죠. 명령에 의한 등기는 이의신청 절차에서만 나타나고 다른 등기에서는 없습니다. 두 번째, 요 단독 신청이 우리 시험에 대단히 잘 나옵니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단독 신청 이걸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가등기가 단독 신청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경우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 판결서가 있다면 단독 신청할 수 있겠습니까? 네. 있겠죠. 판결서라는 등기의 진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자료가 있으니까 을은 단독으로 신청할 수가 있을 겁니다. 두 번째, 이게 시험에 잘 나오는데요. 가등기 하라는 임시의 법원의 처분 명령 결정. 이때도 단독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게 우리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옵니다. 이게 왜 잘 나올 수밖에 없냐면 여기 가처분이라는 용어가 쓰여져 있죠. 이 가처분을 처분금지 가처분과 혼동을 일으키십니다. 보통 수험생들이 이 처분금지 가처분과 가등기 가처분은 의미가 같습니까? 다릅니까? 완전히 달라요. 요건 여기 보시면 가등기 하라는 임시의 법원의 처분 명령 결정 이게 가등기 가처분 명령 결정이라는 건데요. 처분금지 가처분과 의미가 다릅니다. 처분금지 가처분은 처분 권능을 제한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거는 가등기 하라는 임시의 법원의 처분 명령이에요. 그래서 가등기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오해를 하셔갖고 이 가등기 가처분 명령 결정은 법원의 촉탁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고 오해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주 출제합니다. 또한 여기 명령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죠. 그래서 명령에 의한 등기로 오해할 여지가 있어요. 이 신청 절차에서만 명령에 의한 등기가 나온다고 했죠. 가등기에서는 명령에 의한 등기 나오긴 나오지만 근데 이거는 명령에 의한 등기는 아니에요. 여기서는 이게 포인트입니다. 결정. 이것보다는 이게 더 중요해요. 결정은 재판의 일정입니다. 판결과 같은 재판이에요. 따라서 결정서가 있다면 등기의 진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따라서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단독 신청. 이거 좀 기억해 두셔야 돼요. 가등기 가처분 명령 결정은 결정의 포인트가 있고 결정은 재판의 일정이니까 등기 진정성이 확보됐다고 보는 겁니다. 어떻게 이루어진다고요? 단독 신청. 꼭 기억해 두십니다. 세 번째, 가등기 의무자의 승낙이 있을 때 승낙서가 첨부가 되면 단독 신청이 가능하게 돼요. 이건 왜 그러냐면 이 가등기 자체로는 권리 변동의 효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가등기 자체는 순위 보존의 효력만 있는데요. 이것도 본등기가 돼야지만 순위가 결정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가등기 자체는 그렇게 의미 있는 효력은 없습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그렇다면 구태여
요 값이 등기소에 가서 신청하지 말고 요 값에 승낙서로 요 신청을 대체하겠다는 겁니다. 왜? 가등기 자체는 권리 변동의 효력이 없는 단순한 등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가등기 자체는 권리 변동의 효력이 아예 없습니다. 따라서 직접 등기소에 가지 말고 승낙서로 대체하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가 여기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단독 신청입니다. 그런데 이건 다른 등기에는 없습니다. 가등기에만 존재합니다. 그래서 단골로 출제합니다. 이거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 가등기가 말소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이 가등기가 말소됨으로 인해서 불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구겠습니까? 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구겠습니까? 원칙적으로 갑이 될 겁니다. 등기관리자. 그래서 이렇게 말소 등기를 신청하게 될 겁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가등기 말소 등기도 원칙은 공동 신청입니다. 그런데 이 가등기 말소 등기 단독 신청이 우리 시험에 대단히 잘 나옵니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가등기 말소 등기 단독 신청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경우 꼭 기억해 두시는데, 가등기 자체는 권리 변동의 효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가등기 자체는 권리 변동의 효력이 없기 때문에 단독 신청할 수 있는 간편한 방법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첫 번째, 가등기 명의인은 자신의 가등기 권리를 포기할 수가 있어요. 자신의 가등기 권리를 포기하고 단독으로 말소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가등기 명의인은 누굽니까? 을은 자신의 가등기 권리를 포기하고 가등기의 말소 등기를 단독 신청이 가능합니다. 갑은 뭐라고 할까요? 안 할까요? 좋아하겠죠. 네. 두 번째 가등기 의무자도 단독으로 말소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가등기 의무자 누굽니까? 가등기 자체는 권리에 관한 효력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간편하게 말소 등기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갑이 가등기 말소 등기를 단독 신청할 때 을이 뭐라고 할까요? 안 할까요? 왜요? 가등기 권리도 재산적 권리니까 갑이 멋대로 말소하면 을은 싫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갑이 단독으로 말소 신청할 때는 가등기 명인의 승낙서가 필요합니다. 승낙서가 있어야지만 단독 신청이 가능하게 돼요. 세 번째 등기상 이해관계인도 단독으로 말소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가등기 자체는 권리에 관한 효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등기상 이해관계인도 단독으로 신청할 수가 있는데, 등기상 이해관계인 누굽니까? 병입니다. 병도 단독으로 말소 신청할 수 있다는 겁니다. 특이하죠? 네. 다만 병이 단독으로 신청할 때 가등기 명의인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하겠죠. 따라서 뭐가 필요할까요? 승낙서가 필요할 겁니다. 요거 이해가 되실까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 가등기 말소 등기는 결국은 몽땅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네요. 갑을병 몽땅. 다만 가등기 명인이 아닌 자가 신청할 때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고요? 가등기 명인의 승낙서가 필요합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가 가등기 자체는 권리 변동의 효력이 없는 등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래서 이 시험에 잘 나오니까 이건 전체가 다 시험에 잘 나와요. 이거는 요 두 가지가 시험에 잘 나오고. 되셨을까요? 네. 그러면 이제 이 가등기가 이루어지기 위한 요건을 보겠습니다.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옵니다. 이 가등기는 많이 출제가 되면 4문제까지가 나와요. 민법 2문제, 등기법 2문제. 그래서 많이 출제되면 4문제까지 나오니까 너무 중요한 등기예요. 이 요건은 3가지가 존재합니다. 3가지가. 첫 번째, 여기 을에게 순위 보존의 필요성이 있을 때만 가등기가 가능합니다. 청구권에 순위 보존의 필요성이 인정이 될 때 그 청구권에 가등기가 가능하게 돼요. 첫 번째, 청구권에 순위 보존의 필요성이 있을 것. 이게 첫 번째 요건입니다. 두 번째, 책에 다 있어요. 부동산 물권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 또는 부동산 임차권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 여기에 대해서만 가등기가 가능합니다. 부동산 물권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 부동산 임차권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 여기서만 가등기가 가능해요. 그러면 부동산 물권 변동, 임차권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
이는 채청이겠습니까? 물청이겠습니까? 채청입니다. 채청. 한 단어로 얘기하면 채권적 청구권이에요. 따라서 채권적 청구권에 대해서만 가등기가 가능하고 물권적 청구권에 대해서는 가등기가 불가능합니다. 이때는 가등기가 허용될 수가 없어요. 당연한 겁니다. 이게 왜냐하면 을이 물권을 취득하는 시점은 어느 시점입니까? 이 시점에 물권을 취득하죠. 그럼 물권을 취득한 자가 갖는 청구권이 뭐예요? 물권적 청구권. 맞습니까?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자가 갖는 청구권이에요. 그런데 가등기는 물권 변동의 본등기를 하기 전에 순위를 보존하기 위해서 임시로 하는 등기죠. 맞습니까? 그러면 이 가등기는 물권 취득 이전에 하는 등기니까 물권 변동의 본등기 이전의 청구권, 그 청구권에 대해서 가등기가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이때 나타난 청구권이 뭐겠습니까? 채권적 청구권이에요. 채권적 청구권에 대해서 가등기가 가능한 겁니다. 가등기는 본등기 이전에 하는 것이지 본등기 이후에 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 물권을 취득한 자가 뭐하러 가등기 하겠습니까? 그렇겠죠. 물권을 취득한 자는 가등기할 필요가 처음부터 없기 때문에 물청에 대해서는 가등기할 수가 없습니다. 채청에 대해서는 가등기가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환매권은 가등기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환매권은 채권적 청구권이 아니에요. 환매권은 형성권이라고 얘기합니다. 민법에서 하셨을 거예요. 환매권자의 의사표시만에 의해서 환매가 성립되기 때문에 일방의 의사표시만에 의해서 법률관계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형성권이에요. 따라서 환매권은 가등기가 불가능합니다. 채청이 아니라서 그래요.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환매 등기는 가등기가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채청에 대해서만 가등기가 가능합니다. 세 번째. 가등기가 이루어진 다음에 무슨 등기할까요? 본등기 하겠죠. 따라서 본등기가 가능해야지만 가등기도 가능한 것이고 본등기가 불가능하다면 가등기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죠. 본등기가 가능할 때만 가등기가 가능해요. 그렇다면 합의 지분은 등기부에 기록이 된다고 했습니까? 안 된다고 했습니까? 안 되죠. 합의 지분은 등기부에 기록되지 않으니까 합의 지분의 이전 등기라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합의 지분 이전에 가등기는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합의 지분 이전에 가등기라는 건 없습니다. 공의 지분은 등기부에 기록되죠. 따라서 공의 지분 이전 등기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공의 지분 이전에 가등기는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이는 가능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지역권 이전 등기라는 건 아예 없습니다. 부종성 수반성 때문에 지역권 이전 등기라는 건 아예 존재하지 않아요. 이것도 외우셔야 돼요. 이것도 출제되니까 지역권 이전 등기라는 건 아예 없다면 지역권 이전에 가등기는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네. 그런 것들이 여기서 출제가 되는데요. 이제 이걸 보겠습니다. 이 청구권의 순위 보존의 필요성은 우리 부동산 등기법에서 세 가지 인정을 해줍니다. 세 가지. 첫 번째, 권리의 설정, 이전, 변경, 소멸에 대한 청구권에 대해서는 보존의 필요성을 인정해 줍니다. 권리의 설정, 이전, 변경, 소멸의 청구권에 대해서 보존의 필요성이 인정이 돼요. 그런데 여기서 설정, 이전, 변경은 소멸은 한 단어로 뭡니까? 변동이에요. 변동. 이를 한 단어로 변동이라고 불러요. 권리의 변동 청구권에 대해서만 보존의 필요성이 인정이 됩니다. 이 가등기는 권리 변동의 본등기를 하기 전에 순위를 보존하기 위해서 임시로 한 등기가 뭡니까? 가등기죠. 권리 변동의 본등기를 하기 전에 순위를 보존하기 위해서 임시로 한 등기가 가등기예요. 즉 권리 변동의 등기에 대해서만 순위 보존의 필요성을 인정해 주는 겁니다. 권리 변동의 등기가 아닌 등기는 보존의 필요성을 인정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다시요. 권리 변동의 본등기를 하기 전에 순위를 보존하기 위해서 임시로 하는 등기가 가등기예요. 즉 권리 변동 등기에 대해서만 순위를 보존할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권리 변동 등기가 아닌 등기는 순위 보존의 필요성이 처음부터 인정될 수가 없습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그럼 여기서 뭘 첫 번째 알 수가 있냐면 권리 변동 청구권에 대한 등기에서만 등기가 가능하다는 건데요. 권리에 관한 등기에서만 등기가 가능해요. 그렇다면 표제부는 권리에 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없어요.
표제부 등기는 등기가 불가능합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두 번째, 우리 민법에서는 권리 변동을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이라고 얘기합니다. 맞습니까?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을 우리 민법에서는 권리 변동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우리 등기법에서는 요 변동의 개념을 좀 더 확장을 시킵니다. 그래서 좀 더 확장된 내용에 대해서 등기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어요. 그럼 우리 등기법에서 얘기한 거, 등기가 가능한 건 뭐냐면 보전, 설정, 이전, 변경, 소멸, 그 다음에 처분 제한. 그래서 이 권리에 관한 내용을 좀 더 확장해서 이러한 것들은 다 등기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등기법은. 그래서 민법에서 얘기하는 권리 변동보다 우리 등기법은 더 많은 내용을 등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요 네 가지는 권리 변동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 두 가지는 권리 변동의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등기법에서는 요 두 가지도 등기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민법에서는 권리 변동을 등기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등기법에서는 권리 변동 플러스 알파를 등기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그러면 왜 보전과 처분 제한은 권리 변동과 의미가 다르냐면 이 보전은 존재하는 소유권을 보호한다는 뜻입니다. 그럼 존재하는 소유권을 보호한다는 것이 소유권의 발생, 변경, 소멸과 같은 의미가 있습니까? 이건 권리 변동과 같은 의미가 아니에요. 다른 겁니다. 존재하는 소유권을 보호하는 것, 보전. 권리 변동은 소유권의 발생, 변경, 소멸. 그러면 이게 소유권의 발생, 변경, 소멸과 의미가 같습니까? 달라요. 처분 제한은 소유권 중에서 사용, 수익, 처분 권능이 있죠. 그 처분 권능을 제한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처분 권능을 제한한다는 것과 소유권의 발생, 변경, 소멸과 같은 의미입니까? 아니에요. 이것도 소유권의 발생, 변경, 소멸과 의미가 다릅니다. 소유권의 발생, 변경, 소멸과 같은 의미는 요거예요. 요거. 그러면 이 가등기는 권리 변동의 본등기를 하기 전에 순위를 보존하기 위해서 임시로 하는 등기가 가등기라고 했죠. 그러면 이 본등기 이전에 임시로 하는 게 가등기예요. 이게 권리 변동이니까. 그런데 이거는 권리 변동과 전혀 의미가 다릅니다. 따라서 이 두 개의 등기는 가등기할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이 두 가지는 권리 변동과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거 이해가 되실까요? 그래서 여기서 두 가지 내용이 도출이 되는데 표제부 등기는 가등기할 수 없다는 거. 두 번째, 보전 등기와 처분 제한 등기는 가등기할 수 없다는 게 여기서 도출이 돼요. 이해가 되실까요? 권리 변동 등기에 대해서만 가등기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보전 등기와 처분 제한 등기는 권리 변동 등기가 아니에요. 따라서 가등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실까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거 예전에 다 한 거예요. 시기부 청구권, 정지조건부 청구권은 우리 등기법에서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해 줍니다. 시기부 청구권, 정지조건부 청구권은 순위 보전의 필요성을 우리 등기법에서 인정을 해줘요. 따라서 가등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반대 해석상 시기부 청구권의 반대는 뭡니까? 종기부 청구권. 정지조건부 청구권의 반대는 뭡니까? 해제조건부 청구권. 그러면 이 등기법의 규정 반대 해석상 종기부 청구권과 해제조건부 청구권은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종기부 청구권과 해제조건부 청구권은 가등기할 수 있겠습니까?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도출되는 것이 종기부 청구권, 해제조건부 청구권은 가등기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이해가 되실까요? 세 번째. 장래 확정될 청구권은 순위 보존의 필요성을 우리 등기법에서 인정을 해줍니다. 따라서 가등기가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다면 반대 해석상 장래의 미확정 청구권이라고 한다면 가등기가 가능하겠습니까? 이것도 순위 보존의 필요성을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장래 확정될 청구권만 순위 보존의 필요성이 인정이 되니까
장래의 미확정 청구권은 순위 보존의 필요성을 인정해주지 않아요. 그러면 장래의 미확정 청구권은 가등기할 수 있겠습니까?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좀 어려운데요. 좀 수준을 조금 더 높이겠습니다. 여기에 이러한 부동산이 있고 예전에 한 거예요. 갑이 을에게 유언을 통해서 증여를 해줍니다. 이를 유증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요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발생할 텐데 이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현재 발생합니까? 장래에 발생합니까? 장래에 발생하죠. 네. 구체적으로는 원칙은 갑 사망 시에 등기 청구권이 발생할 테고 이 유증에 조건이나 기한이 부과되면 조건 성취 시 기한 도래 시에 등기 청구권의 효력이 발생하죠. 그래서 장래에 발생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만약에 확정이라는 문구가 들어가면 순위 보존의 필요성이 인정되니까 이 등기 청구권은 임시로 등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미확정이라는 문구가 들어가면 우리 등기법에서 순위 보존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가등기할 수 있겠습니까? 가등기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할 겁니다. 그렇겠죠? 그런데 여기서 유증은 유언과 증여의 합성행위예요. 유언과 증여의 합성행위인데 여기에 포인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증은 단독행위로 보는 겁니다. 유언 단독행위죠. 증여 계약이죠. 그 두 가지 법률행위의 합성행위가 바로 유증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이걸 단독행위로 봅니다. 이때 이 유언은 요 갑이 요 유언을 언제든지 어떠한 제한도 받지 않고 철회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민법에 의해서. 철회하는 방법은 기존의 유언장 찢어버리면 철회가 된 겁니다. 아니면 기존의 유언과 다른 내용을 다시 유언을 하게 되면 저촉되는 범위 내에서 철회로 간주해 버립니다. 그래서 어떠한 제한도 받지 않고 언제든지 사망하기 직전에는 무조건 철회가 가능해요. 그렇다면 요 갑이 생존 중이라고 한다면 철회가 가능하죠. 철회가 가능하니까 이는 확정입니까? 미확정입니까? 미확정이에요. 따라서 가등기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사망했다면 돌아가셨다면 더 이상 철회가 가능합니까? 철회는 불가능해요. 철회하고 오라고 하늘나라에서 보내주지 않습니다. 그렇죠? 철회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이는 확정입니까? 미확정입니까? 확정입니다. 이때는 가등기가 가능해요. 여기까지는 여러 번 설명드렸어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갑이 을에게 유증을 한 것이 아니라 사인 증여 계약을 갑을 사이에 체결을 했다는 겁니다. 사인 증여. 들어보셨습니까? 민법에서 하셨을 텐데 사인 증여. 사인 증여는 계약인데요. 즉 갑의 의사표시와 을의 의사표시 합치에 의해서 효력이 발생합니다. 사인 증여 계약. 이 사인 증여는 의미가 뭐냐면 사망을 원인으로 해서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 계약. 이게 사인 증여예요. 다시요. 사망을 원인으로 해서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 계약. 이를 사인 증여 계약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사인 증여 계약이 체결되었으면 을에게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발생할 텐데 현재 발생합니까? 장래에 발생합니까? 장래. 갑 사망 시에 발생하겠죠? 갑 사망 시에 발생할 겁니다. 장래에 발생해요. 그런데 이 사인 증여는 계약이에요. 유언이 개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갑이 요 자신의 의사표시를 마음대로 철회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계약은 지켜줘야 되죠. 네, 이건 철회가 불가능해요. 이거는 나중에 하자가 있다면 취소는 할 수가 있겠지만 하자가 없는 상태에서 철회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민법에서 하실 거예요. 계약은 지켜줘야 된다. 이게 로마 시대부터의 법원이라고 불러요. 그럼 철회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이 사인 증여로 인한 등기 청구권은 미확정인 경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항상 확정이에요. 철회가 허용되지 않으니까. 따라서 이 항상 확정이 되니까 이 사인 증여로 인한 등기 청구권은 무조건 가등기가 가능합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철회가 사인 증여 계약은 이 증여자가 이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가등기할 수 있는 겁니다. 뭘요? 사인 증여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네.
그래서 요거를 보셨는데요. 어디를 보시냐면 117쪽에 거기 가등기 여부가 나와 있는데 이 표도 외우시는 게 아니에요. 요건 가지고 골라내셔야 됩니다. 이것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거기 보시면 소유권 보존 등기를 위한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등기의 가등기 가능합니까? 아까 안 된다고 했잖아요. 정확하게 21초 전에. 그렇죠. 권리 변동 등기에 대해서만 가등기가 가능한 겁니다. 보존 등기는 권리 변동과 관련이 없어요. 처분 제한도 권리 변동과 관련이 없습니다. 가등기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네. 그 다음에 3번 표지부 등기의 가등기 가능합니까? 허용되지 않을 겁니다. 4번 말소 등기를 위한 가등기. 이 말소 등기는 말소 등기 청구권에 대한 가등기를 얘기해요. 말소 등기 청구권은 원칙이 물청입니까? 제청입니까? 말소 등기 청구권. 네? 안 되는데? 아니, 네. 여기 을에게 10억 원의 채권이 있고 저당권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등기가 10억 원 채권이 변제되면 소멸되겠죠? 그럼 이 등기는 말소돼야 됩니다. 왜 말소해야 됩니까? 갑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등기니까 말소돼야 돼요. 그러면 소유권자는 소유권에 근거해서 말소 등기 청구하겠죠? 그럼 소유권에 근거 말소 등기 청구권은 물청이에요? 채청이에요? 물청이죠. 말소 등기 청구권은 원칙적으로 물청이에요. 원칙이.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원칙은 물청입니다. 그러면 가등기 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말소 등기에 대한 가등기는 원칙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말소 등기 청구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그 다음에 말소 등기 청구권이 채청일 때도 있어요. 채청일 때도. 그때는 가등기가 가능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기 저당권 설정 계약이 체결되어 있겠죠? 맞습니까? 이 저당권 설정 계약에 이런 문구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변제 즉시 말소한다. 그런 문구가 있을 수도 있죠. 그러면 그 문구를 통해서 말소 등기를 청구합니다. 이때는 소유권에 근거해서 말소 등기 청구하는 대신에 계약에 따라서 말소 등기 청구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 물청이겠습니까? 채청이겠습니까? 그때는 채청이에요. 그때는 가등기 가능합니다. 요게. 그래서 말소 등기에 대한 가등기는 항상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물청일 때는 가등기가 허용되지 않지만 채청일 때는 가등기가 허용됩니다. 그 다음에 종기부 해지 조건부 권리를 위한 가등기 가능합니까? 안 된다고 했죠? 네. 시기부 정지 조건부 청구권은 가등기가 가능합니까?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이제 뭘 보시냐면 넘기겠습니다. 119쪽을 보시면 118쪽을 보시면 가등기 형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워버렸네. 아까 설명드린 여기 이러한 부동산이 있고 소유자가 갑입니다. 갑이 을에게 소유권 이전에 가등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본등기 한다고 했죠? 맞습니까? 그럼 등기부에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등기를 하게 돼요. (1번) 소유권 보존 가. 그 다음에 여기 반으로 자릅니다. 이렇게 반으로 잘라갖고 2번 소유권 이전 청구권에 대해서 가등기 을 이렇게 등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본등기는 어디다 하냐면 여기다가 본등기를 하게 돼요. 소유권 이전 을. 따라서 가등기와 본등기는 순위번호를 같이 씁니다. 그렇다면 본등기가 갑구라고 한다면 가등기는 갑구에 기록하겠죠. 왜? 순위번호 같이 쓰니까. 본등기가 갑구면 가등기도 갑구일 겁니다. 따라서 소유권에 관한 가등기는 전부 다 어디에 이루어집니까? 갑구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만약에 본등기가 을구라고 한다면 가등기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을구가 될 겁니다. 그래서 저당권 설정의 가등기는 이렇게 하게 돼요. 여기 반으로 잘라서 1번 저당권 설정에 대한 가등기 을. 그러면 저당권 설정 본등기 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따라서 저당권의 등기는 을구에 하는 거니까 저당권의 가등기도 을구에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맞습니까? 그럼 만약에 본등기가 부기 등기라고 한다면 가등기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기 등기. 그러면 저당권 이전 등기는 소유자로부터 두 번째죠. 따라서 저당권 이전 등기는 부기 등기입니다.
그러면 저당권 이전에 가등기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기등기.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네. 주등기가 부기면 가등기도 부기등기가 되는 겁니다. 네, 뭐 그런 내용이에요. 뭐 어려운 건 없죠. 그 다음에 가등기, 소유권에 대한 가등기는 소유자를 기준으로 해서 첫 번째 도출되죠. 따라서 주등기입니까? 부기등기입니까? 주등기. 그러면 가등기의 이전 등기는 무슨 등기겠습니까? 한 번 더 나가야 되죠. 따라서 무슨 등기입니까? 부기등기. 가등기 이전 등기는 부기등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119쪽을 보시면 담보가등기가 나오는데요. 담보가등기. 이 담보가등기는 2번을 보시면 저당권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는 담보가등기는 저당권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저당권의 효력은 세 가지가 있는데 뭐가 있습니까? 이 법에서. 저당권의 효력 세 가지 뭐 있습니까? 피담보 채권이 변제되지 않으면 저당권 실행하죠. 저당권을 실행하는 첫 번째 절차는 뭘까요? 법원에 경매를 신청하는 겁니다. 경매 신청권. 이게 저당권의 효력 첫 번째 효력이에요. 경매 신청권 또는 경매 청구권이라는 용어도 혼용해 썼습니다. 경매 신청권 또는 경매 청구권. 그러면 경매가 신청이 됐으면 법원에서는 경매 개시 결정을 할 테고 경매 절차로 넘깁니다. 그러면 경락대금 나오겠죠. 그 경락대금으로부터 저당권자는 순위에 맞춰서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습니다. 두 번째 효력 뭘까요? 우선 변제권. 맞습니까? 우선 변제권. 세 번째는 저당권자는 담보물권자죠. 1번 채권자보다 더 강력하게 보호를 받겠죠. 맞습니까? 그렇다면 채무자가 파산 선고를 받게 되면 채무자의 재산은 파산재단이 만들어지는데요. 이 파산재단에 대해서 일반 채권자는 채권 비율에 따라서 배당을 받습니다. 하지만 저당권자는 담보물권자니까 일반 채권자보다 별도로 우선해서 변제를 받습니다. 이게 뭘까요? 별제권. 그래서 이 저당권의 효력은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경매 신청권, 두 번째 우선 변제권, 세 번째 별제권. 그러면 담보가등기는 저당권과 효력이 같다고 했으니까 담보가등기 효력은 뭐가 있을까요? 경매 신청권, 우선 변제권, 별제권. 요게 민법등기법에서 한 번씩 출제가 됐습니다. 요게 출제가 안 된 게 아니에요. 민법등기법에서 담보가등기 효력 세 가지 출제가 됐습니다. 좀 외워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6번은 이제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고 8번 보겠습니다.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후의 직권말소. 이것도 시험에 대단히 잘 나오는데요. 아마 굉장히 어려운 내용 중에 하나일 겁니다. 이건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네.